진실, 정의, 소통의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행복을 위한 시사창조 프로그램 시사게이트 9번째 시간입니다. 서서가 지나면서 좀 서늘해졌죠? 네, 많이 오늘 서늘해졌네요. 너무 여유 넘친다. 뭐가? 템포가? 또박또박하네? 뭐 좀 그렇게 하려고. 지난주에 뭐 항의 받았네? 아니, 발음에 대해서 가끔 항의하는 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DMZ라고 했더니 그게 원래 본토 발음에 가까운 거야. DMZ인데 왜 DMZ라고 그거는 하느냐. 우리 때 영어고. 그렇습니다. 날씨 얘기하니까 왜 갑자기. 날씨, 네. 네. 쳐서 얘기했어. 선선하도 많이 왔죠. 네. 지난주 1월 날 산에 갔었는데, 북한산에 갔는데, 정말, 이제 가을이 막 오더만요. 가을이 왔는데, 된소리가 내리더만, 오늘 갑자기. 그럼 시원해진 건 좋은데 세상은 여전히 한쪽은 너무 뜨겁고 다른 쪽은 계절이 안 맞게 너무 짜증나요. 또 사연 바로 넘어갈까요? 첫 번째 사연은 이 소장님이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서울 광진구에서 최진영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마지막 방송 녹화에 참여했던 최진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억하시겠네요. 암 투병 중이라 힘든 항암 기간 중 빵빵 터지는 웃음과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던 뉴욕타임스 방청 꼭 하고 싶다고 사연 올렸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면 기억나시지요? 기억납니다. 예. 건강 어떠신지 좀 걱정되는데요. 뉴욕타임스처럼 재미는 없지만 저는 좀 재미있는데 우리 표 박사가 유독 재미가 없어요. 이건 인정하시죠? 라고 이렇게. 네. 저만 바뀌었으니까 제가 책임을 다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예. 저도 인정합니다. 네. 시사게이트의 차분하고 냉철한 분석을 들으며 대선 후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멘붕을 지나 무관심의 단계로 가던 중이었는데 다시 시사게이트로 여러 사람을 다시 관심의 단계로 끌어올려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연말쯤 복직하려 합니다. 아유, 뭐 반가운 소식이네요. 제가 돌아가야 하는 직장이 정치 상황과 무관할 수 없는 곳인지라 현재 분위기가 걱정이 됩니다만 시사 게이트로 다시 기운을 얻고자 합니다. 오래오래 방송해 주세요. 참, 마지막 녹화 때 당시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탈모로 모자 쓰고 혼자 뻘쭘하게 앉아있던 제게 사진 찍자고 하시며 걱정스러운 눈빛 보여주신 김보협, 김혜연 기자님, 이철희 소장님께 뒤늦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엔진 표창원 박사님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니까 반갑네요. 다행이네요. 네. 네. 요새 뭐 워낙 그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요. 암에 걸리신 분들도 조기에만 발견되시면 치료 거쳐서 완치가 많이 되시더라고요. 의지 굳건하게 하시고요. 건강 꼭 회복하십시오. 네, 다음 사연은요. 이번 사연은 인천에서 아무개 교사께서 보내셨네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대선 이후 지금까지 많은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에게 기성세대로서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며 어떤 가치관 교육을 해야 할까 늘 고민해왔습니다. 우선 교사로서 제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공부하지만 노력해도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며 지금의 정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 공개방송 참여가 저에게는 또 다른 배움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분의 고견을 듣고 방청객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갖게 되는 희망의 기운을 저와 함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드려야 되겠네요. 저희가 어떻게 방청 오신다는 거죠? 강의를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며칠 전에 저 송탄에 있는 어떤 중학교에서 어떤 교사가 아이들을 시켜서 뭐 그분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뭐 종북, 뭐 검사 체포하라, 뭐 종북 총장 구속하라, 뭐 이런 것들을 팻말로 들고 사진 찍게 하고 그걸 또 올렸어요. 아이를 시켜서? 예, 중학생을. 선생님이? 예. 그리고 그 선생님이 스스로가 학교에서도 그러한 유형의 그 극우적인 학생들 동아리를 운영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면서 이건 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이념이 투철하신 분이네. 예.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군요. 그렇죠. 너무 좀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좀 이념적인 그런 그 투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인데 우리 이 선생님께서 상당히 그 고민하시면서 진중하시게
아이들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진보든 보수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이 있다 그래서 철들 때부터 본인이 선택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막 선생님이라는 거, 선생님이 뭐 잘못 얘기하면 사실 어릴 때는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면 여러 관점을 보여주고 그럼요. 토론을 하게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방식이면 그거는 선전선동이죠. 프로포간더죠. 주입식 교육이죠. 이분은 자기는 이제 학생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고 본인은 그냥 그걸 이끌어줄 뿐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면서 교사가 그 독려하는 모습은 그건 주입이라고 실질적인 주입이라고 봐야죠. 방금 사연 보내주신 선생님처럼 시사게이트 10회를 맞아서 시사게이트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저희가 공개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네요. 9월 4일 저녁 7시 한겨레 신문사 3층 청암홀 한겨레 신문사 건물에서 가장 넓은 공간입니다. 200분 정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지금 벌써 신청이 150분 정도 됐다고. 예. 두 분의 그 인기에 힘입어. 혼내려 오신 거 아닐까요? 썰렁하지는 않을 것 같은. 직접 만나서 근데 비판하시려고. 아까 어떤 분은 왔다 가면서 조기 종료하라고 그분이 다 기도하고 갔는데 그분도 불행하게도 꽉 아예. 차겠는데?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분. 깜짝 놀랄 만한 깜짝 놀랄 만한 분이 예. 그 자리에 와서 그분이? 예, 그분이 오신다고 그분이 하시죠? 오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얘기하면 안 된대요. 안 되죠. 깜짝 휴일캄? 오늘 시청자 의견과 이철이의 히든카드에 질문 보내주신 분들께는 최고의 북극 사진가 노베르트 로징의 사진집 북극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책이 아주 두툼한데요. 이야. 일단 비싸겠는데? 세배하는 예쁜 곰인데요? 북극곰. 저거 지금 찍은 거예요? 예, 야, 기가 막힌 장면을 찍었네? 그러게요. 이건 설날 이제 세배하는 근데 이게 세배하는 북극곰. 좌우 대칭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죠? 예. 야, 사진 잘 찍었다. 네. 이게 다 사진과 글이어서 예, 아주 환상적인 글입니다. 작가가 7,000일 동안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도 아름답지만 환경 교과서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또 경고도 담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시청자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 한 권씩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원해 주신 북극곰 출판사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시사게이트 오늘 첫 번째 이야기 김보엽의 시민 K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외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양건 감사원장이 사퇴하면서 이임사에서 밝힌 말입니다. 임기가 1년 7개월이나 남아있던 감사원장의 사퇴 배경에는 청와대 인사압력설도 있습니다. 친박 인사를 감사원으로 임명하려다 갈등이 빚어졌다는 것인데요. 설마 청와대에서는 감사원의 감사란 단어를 다른 뜻으로 알고 계신 건 아닌가요? 유임시키거나 혹은 임명한 사람들이 청와대에 감사하고 충성해야 하는 곳으로 말입니다. 지난해 북한군의 노크 귀순에 이어 또다시 북주민이 노크를 하면서 귀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이었습니다. 작년 노크 귀순 사건 이후 경계병력과 첨단 장비도 대폭 늘렸다고 하는데요. 이 모양이니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제안 하나 드립니다. 철책선 따라서 초인종을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요? 군은 욕을 안 먹고 주민들은 깜짝 놀라지 않도록 미리 알리고 넘어오게 말이죠. 그릇된 종북관으로 무차별적으로 종북딱지를 붙이는 신종 메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이 밝힌 내용입니다. 검찰은 또 국정원 부서장회의 때 여당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세력은 우리 국민이라도 북한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내용도 밝혔는데요. 일반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종북딱지를 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을 비판하면 종북이란 말인데 조중동 종편 허가를 반대해도 종북, MB의 내곡동 사저 문제를 거론해도 종북, 4대강 사업을 반대해도 종북, 촛불 들면 종북. 그들의 눈엔 저도 종북 좌빨로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반 국민들 종북 세력으로 만든 원세훈과 국정원, 한반도를 붉게 적화시킨 건
당신들 아닌가요?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겠는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달라. 노 전 대통령 차명 계좌 보유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쪽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한 말입니다. 뻔뻔함과 거짓말은 우리나라 경찰 수뇌부가 되는 필수 조건인가요? 요즘 국민들은 조현오 그리고 김용판 전 경찰 수뇌부들의 배틀을 보는 것 같습니다. 누가 잘하나가 아니라 누가 뻔뻔한가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불륜을 의심하는 배우자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의 최근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의심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음에도 그것을 해소할 만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그럼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을 의심하는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의심을 해소시킬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분에겐 어떤 심판이 필요할까요? 그분은 지금 뭘 더 하란 말이냐? 난 결백하단 말이야! 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보엽의 시민K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은 게 없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 발언은 틀린 발언이죠. 우리가 다르다와 틀리다는 걸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명백하게 틀린 발언입니다. 예. 첫째는 도움받은 게 없다라는 거는 실제로 도움받은 거 아닙니까?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하니까 만약에 당시에 국정원에 선거 개입했다라는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더라면 예. 경찰이 아무 혐의 없다, 뭐 댓글 작업 없다라는 발표가 없었더라면 박근혜 후보를 안 찍었을 것이라는 사람이 제 기억에 14%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죠. 물론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또 다른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보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고 그건 당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거니까 본인 의사랑 무관하게 전 도움은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라는데 활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찰 12월 16일 경찰이 수사 결과 밤 11시 19분에 발표한 이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박근혜 당시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흑색 선전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그랬었죠. 그 여직원 문재인 인권. 후보에게 책임져라 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유세에서도 그거는 얘기했었죠. 공작을 활용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안 자체는 선거에 쓴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공을 펼친 거기 때문에 저는 활용했다라고 보는 거는 선거에 개입했다는 얘기와 별개로 한 건 전 사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언명은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이야기를 도대체 어떤 보좌진, 비서진이 만들어준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 사람은 상당히 좀 재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국어교육? 예, 국어를 포함한 정신교육? 예, 커뮤니케이션 교육. 그건 교육의 치료겠죠. 정신적인 치료를 한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에 대한 것들을 만약에 계산한 것이라면 정말 국민 수준을 엄청나게 낮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지 않고 정말 본인이 이 말이 옳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정부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너무 침묵한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슨 말인가를 했다.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도움도 받은 게 없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 이것은 네. 피해자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네. 우리 그 국정원 김 씨가 했던 것도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국가정보원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지령받아서 했던 말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대통령이 보이게끔 만들었다. 이건 그 비서진이나 부포자는 정말 이건 불충의 죄고 도대체가 납득하기 어렵죠. 아니 아무리 뭘 잘 못 써줬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대로 얘기하지 않을 거잖아요. 저는 이 박 대통령의 멘트를 보면서 좀 짜증이 느껴져요. 뭐냐면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워딩하고도 별로 다르지가 않거든요. 거의 같죠. 난 예. 도움받은 적 없고 활용한 적 없다. 내가 국정원에게 내 선거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 예. 그런 의미로 이제 도움받은 거 없다. 이런 얘기. 활용했다는 것도
내가 활용한 적 그렇죠. 없다. 내가 국정원이랑 뭐 이렇게 해서 협상이나 뭐 물밑에서 접촉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선거에 관한 적 없다. 이런 얘기로 들으면 뭐 그러나마 이해가 되지만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 사실은 그렇게 아마 이해해 주기를 바랄지도 모르겠는데 돈 받은 게 없다? 실제로 그 국정원이 한 일은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공직선거법 그렇죠. 위반이고요. 그렇죠. 측정이 안 될 뿐이지. 네. 예. 그리고 뭐 그 지지율이나 그 여론조사로는 측정이 가능하긴 하죠.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특히 11월 16일 날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상당한 뭐 14% 내외의 그런 그 지지율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골든 크로스가 2번 일어난 거거든요. 그 14%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투표를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예. 그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없었더라면 네. 박근혜 후보를 안 찍고 다른 사람을 찍었을 거다. 후보는 다른 후보는 한 명밖에 없었죠. 네. 그랬을 거라고 답변한 거죠. 그렇죠. 거기다 활용 측면을 보자면 이미 그날 12월 16일 날 양자 맞짱 토론, 3차 TV 토론 때 박근혜 후보께서 경찰에서 수사 결과 아무것도 없다는 게 나왔잖아요. 라는 명확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발표하지 않은 발표도 수사 하지 않잖아요. 결과를 예. 박근혜 후보는 당시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인 거죠. 네. 물론 그게 추정이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지만 추정으로 보기엔 너무나 단정적인 말씀이셨거든요. 거기다 그 이후에 이 소장님 말씀처럼 흑색 선전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거의 이후 17일, 18일 양일간의 최종 마지막 선거전은 거의 여기에 올인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국정원 사건의 민주당의 그런 흑색 선전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 이걸 올인돼 있었는데 활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이건 정말 잘못된 말씀이죠. 두고도 후회하실 말씀 같아요. 국정원을 활용하지 않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 이 사건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게 봐줘도 여기에 이제 방점이 나는에 찍혀서 나는 활용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쁘게 그건 내 부하들은 했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혹시나 박근혜 대통령 마음속에는 그런 거 있지 그러면 않을까? 이걸 누가 써준 사람은 뭔가 알고 썼구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럼 한 번 더 해석을 하면 이번에 왜 그 수사 결과를 보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그 국정원 직원들이나 경찰관들 중에 범법행위를 한 자들은 전부 다 기소유예나 이건유예 됐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맨 위에 실질적으로 지시하고 이득을 본 수개만 처벌하겠다. 네. 근데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난 잘 모른다. 보고받은 적도 없고. 하지만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지금 대통령의 말씀은 나는 직접적으로 국정원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돈 받은 적도 없다. 하지만 이번 수사 결과의 논리대로라면 밝혀진다면 어쨌든 선거에 활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국정원이 범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선거에 동원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해당자들이 아닌 맨 꼭대기에 계시는 본인이 져야 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잘못된 말씀이시고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본인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저희가 이제 이런 뭐랄까 커뮤니케이션 심리나 대중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고 자충수적인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은 무관하다고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한 말이나 그렇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더욱 강하게 올가매는 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저 같으면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예를 들어 세계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유사한 사안에서 했을 때 아직 확실치 않잖아요. 재판 결과 안 나왔고.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저를 지지했던 지지자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점에서 저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과, 그렇죠. 유감 표명. 유감이죠. 그 다음에 어찌되었건 어떻게 판명되었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당선된 데 있어서 어떤 정통성의 시비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고 그 유감이며 앞으로 이 부분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조속히 제대로 밝혀지길 바랍니다. 이 정도의 레토릭이면 누가 들어도 아 저분 참 책임 있는 분이다. 정직하다, 용감하다. 또 정면으로 이 사건 대응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로 본인의 내면에는 죄책감이나 잘못했다는 느낌, 스스로가 잘못한 건 없을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저분이 이미지에 손상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파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란 거죠. 지금 근데 이러한 레토릭은 적극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자기만을 쏙 빼버리는 거거든요. 난 상관없어. 이거란 말이에요. 밑에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난 모르겠어. 이거는 지도자로서의 태도는 절대로 아니죠.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렇잖아요. 뭐 나는 사실은 뭐 선거 국정원의 선거를
국정원을 활용해서 선거를 이겨볼 생각도 없었고 나 그렇게 지시한 바도 없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아주 발본색원해야 된다. 진상규명 제대로 하고 발본색원해서 완전히 재발되지 않게끔 개혁하겠다. 나는 요것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논의를 모아달라. 왜냐하면 국정원이 사고를 쳤으니까 사고 친 사람에다가 너가 어떻게 할 건지를 맡겨놓으면 그 제대로 안 되는 건 뻔한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만 딱 틀어주면 쉽게 사실은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정원 개혁이라는 거는 단순히 무슨 뭐 정부기관 어디 하나 손대는 차원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기관이에요. 태생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져서 공화당이라는 당을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지금 새누리당까지 이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역사적 뿌리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랑 별개로 떨어뜨려서 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해달라 하는 게 온당한 자세고 실제로 그래야 개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팔자로 진놈한테 맡기면 하겠어요? 나라도 안 하죠. 오늘 나온 뜨끈뜨끈한 뉴스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저는 맨 처음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 이석기 의원이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쪽 10군데를 압수수색했다. 그래서 우리 일상적으로 보면 압수수색은 보통 검찰 혹은 경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국정원이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대체로 간첩 사건, 그렇죠. 대규모 간첩 사건, 국가보안법 이런 사건이거든요. 아직 사건의 실체가 전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소장님 말씀대로 그 국정원이 워낙에 신뢰가 없는 조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들이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일을 벌리고 있구나. 아니 뭐 그건 그렇게 의심받아도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실체를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평범하게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는 설마 저 정도 났으면 뭐라도 있긴 있겠지라는 정도의 생각만 그렇죠. 해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들인데 설사 뭐가 있더라도 이거는 뭔가 움직이는 매뉴얼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어요. 해석은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대화로 깐 것부터 시작해서 국정원이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쭉 준비한 것 같다. 플랜을, 자기 조직 보호 플랜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고 정권 차원에서 보면 되게 보수들이 정권 운영할 때 문법에 충실한 거예요. 이쯤 되면 뭐 시국 사건 하나가 딱 터지고 문법이 맞잖아요. 네. 그러면 야권이 뭐 좀 해보려는 게 계속 탁탁 뭐가 막히게 되잖아요. 이게 관심도 딴 데로 가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은 저는 충분히 억울해할지는 모르겠으나 저처럼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 한국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온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예정된 수순대로 매뉴얼에 충실하게 뭔가 나왔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순수하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게다가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어요. 오늘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뭔가 앞으로 더 세게 하겠다 이런 중요한 얘기도 한 날이잖아요. 그런 걸 확 뒤통수 때린 거죠. 덮고 뒤통수 때리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뭐 많은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3년 동안 내사한 결과라고 하고 네. 무엇인가 실체가 있기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은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라는 것이고 특히 오늘 보도를 보면 그 이석기 현 의원이 지난 그 4월 총선 이후에 비례대표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5월 달에 지하 조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는 비밀 회의라고 이제 기사에 되어 있어요. 여기 참석을 해서 총기를 준비하라라든지 또는 뭐 또 통신 또는 유류 시설들을 공격 파괴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언급이 있다. 그것이 녹음되어 있고 녹취록이 있다라는 게 이제 기사의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이 소장님 말씀처럼 이 시기 상황으로 봐서는 너무나 이제 의심스러운 거죠. 도대체 왜 지금 이런 일이 터지느냐라는 건 뭐 분명히 뻔한 스토리 아니냐.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랬을까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렇게 타이밍을 노렸다 하더라도 정말 통합진보당 측에서 실수였건 고의였건 이렇게 의심받을 만한 잘못한 행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온전히 무조건 국정원에만 전적인 책임을 물릴 수 없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야기될 것이다. 그런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지켜보면 될 텐데 검찰이나 국정원이 얼마나 투명하게 알릴 거 알려가면서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저는 뭐가 있으면 자신 있게 할 거라고 봐요. 그러나 뭐가 없이 그냥 서둘러서 전국 전환을 위해서 섰다 그러면
어딘가 빈 곳이 보일 거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다시 우리 하던 얘기로 돌아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거 나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도움받은 적 없고 활용한 적 없다. 무도움 무활용. 예. 이걸로 볼 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또 짚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의도와 상관없이 여권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사건, 약간 간첩단 사건이라는 게 옛날에는 딱 타이밍에 맞춰서 딱딱 나왔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장세동 안기부장 씨는 왜곡됐잖아요. 수지킴 사건처럼 아예 그냥 가해자를 이상한 무슨 관공투사로 만들어가지고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딱딱 뭐가 나오고 또 무슨 뭐 민생대책이 뭐 나오고 뭐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제시하면서 야당의 요구에 귀를 안 기울이게끔 관심 자체를 못 갖게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추석 때까지는 이렇게 밀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에 뭔가 이제 반전의 계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통령이 밀고 간다고 보는데 근데 그게 항상 대통령 뜻대로만 되면 정치가 쉽겠죠. 꼭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렇죠. 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만 딱 놓고 본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야권끼리 싸움이다. 나는 상관없어. 라고 이제 이렇게 딱 그 포지셔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결과적으로 이제 원세훈 전 원장과 뭐 김용판 전 청장과 뭐 이 사건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이든 국정법이든 뭐 직권남용이든 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결국은 나는 상관없고 전 정권과 야권과의 싸움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모든 싸움이 끝난 다음에 이제 판정리는 하는 거죠. 국정원 개혁, 오케이 개혁의 필요성 나왔으니까 개혁할게. 그러면 아무런 손상 없이 어부지리를 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계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결코 그렇게 받아들여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오늘 한국일보 기사 중에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대통령이 야당을 대하는 게 북한을 대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사라고 봐요. 일방주의인데다가 상대를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서 반대편을 바라보는 시각과 저쪽에 있는 세력을 똑같이 취급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인식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야당은 그렇죠. 제가 여러 번 기초지식이라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아포지션이잖아요. 반대하는 정당이에요. 야당이 반대하는 거는 그 당의 기본적인 임무예요. 근데 그거를 무슨 뭐 3.15 부정선거라는 표현 썼다고 발끈해가지고 무슨 왕입니까? 그게 발끈할 일은 아니잖아요. 학자가 이제 유신보수주의라고 그러더만요. 유신보수주의라는 게 상대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야당 같은 존재는 거추장스러운 존재. 국회에는 쓸데없이 떠드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만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행정부 중심으로 가면 된다. 이게 유신보수주의라고 설명을 하더만요.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애초에 8월 초에 김한길 대표가 양자회담을 하자. 단독회담으로 이 문제를 풀자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5자회담 얘기를 하고 새누리당 쪽에서는 3자회담 하자고 하고 이게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북미회담, 뭐 3자회담, 5자회담 이러니까 정말 그 해석대로 일방주의적인 그걸 가지고 국내 정치도 풀어가려는 듯한 거 아니냐. 다 나쁜 놈, 이 구도 만드는 게 전략인 것 같아요. 그 참 슬프죠. 어떻게 적으로 보고 있는 북한과 파트너로 동반자로 봐야 할 야당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느냐. 이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위험하기도 하고. 위험하죠. 그리고 이 상호주의나 역지사지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였을 때 그 사학법 개정안 관련해서 장애투쟁하고 그럴 때 1년 동안 바깥에 있었죠.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1대1 영수회담 하자. 노무현 대통령께서 받아들여줬잖아요. 오케이, 만납시다. 조건 없이. 그런 것들을 되돌려 본다면 그 사학법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 이 국정이 완전히 마비되고 있는 이 국정원 사건, 헌법 유린 사건이 더 중요합니까? 이걸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죠. 제 생각 같아서는. 야당 대표 만납시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대치하고 이럴 겁니까? 풀어내 봅시다, 정치적으로. 오히려 그게 맞을 텐데 역으로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뭐 5자회담, 뭐 3자회담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 안타깝네요. 안타깝고 그러니까 서글프고. 협상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되는데 딱 방식이 형식은 5자회담, 의제는 민생.
다른 얘기는 하지 마. 이거 아니면 우리는 없어. 마치 북과의 뭐 협상을 하는 듯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근데 그게 또 조금 과하게 해석을 하면요. 정치관이 잘못됐어요. 정치라는 게 민생이랑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라는 게 민생을 풀어가는 시스템이 정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정치라는 기제를 통해서 많이 표현되고 수용되면 민생이 사는 거고 정치를 통해서 그게 구현이 안 되고 소외되기 시작하면 민생이 죽는 거거든요. 이게 행정부가 어느 갑자기 예산 풀어가지고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걸 좀 더 준다는 게 민생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민생의 주 담당, 주 세력이라는 게 결국 사회경제 약자들인데 이 약자들이 자기 목을 찾을 수 있게끔 힘을 주는 게 사실은 민생의 근본적인 대책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국 정치 아닙니까? 근데 정치는 완전히 저쪽 정쟁. 야, 니들은 불필요해. 떠들지 마. 가만히 있어. 여기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 민생이라는 건 또 깨놓고 보면 지금 대통령의 민생이라는 게 선택한 민생이라는 게 뭐예요? 대기업들 불러다 놓고 투자 좀 해주라.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통령 말 듣고 합니까? 이명박 때도 그렇게, 이명박이 사실은 기업 퍼주기 했잖아요. 그랬어요. 엄청나게 퍼줬잖아. 법인세. 근데 못 받아냈잖아. 투자 안 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시장 논리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이 물론 뭐 재벌 총수 몇 사람 좀 구속시켜 놓고 그거 힘으로 좀 보여주니까 말을 듣지 않겠냐 싶은데 제가 볼 때는 들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생을 풀어가는 방식도 틀렸고 정치와 민생을 대립해서 보는 시각도 전 잘못됐다고 봐요. 이런 건 다 고쳐야 돼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북한은 지금 상황이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와 외면에 직면해 있잖아요. 불량국가잖아요. 예, 불량국가이고 현재 지금 그 돈이 딸린단 말이에요. 경제 엉망이죠. 식량난 문제에 봉착해 있죠. 어떻게 해서든 지금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미국 지원을 받으려고 했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한이라고 보는 우리 대한민국에 밖에는 기댈 데가 없는 곳이라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정보 보고가 이미 끝난 상태일 테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봤을 때는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원칙 고수하면 저쪽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야당이 그런가요? 야당과의 관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계산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마찬가지다. 왜? 국민은 민생, 국민은 경제, 국민은 삶이 중요한데 야당이 저렇게 자꾸 일방적으로 투자하는 모습만 비춰주면 국민이 야당을 외면할 것이다. 지지율 계속 떨어지지 않느냐. 이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을 때 승리는 우리 것이다. 야당이 굽혀 들어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렇죠. 안 들어오고 배길 수 있냐. 배길 수 없을 것이다. 근데 과연 그럴까? 여기 아마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인식과 심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키로 작용할 텐데 계산을 청와대 쪽이 잘못하고 있지 않나. 기계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양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개성공단 협상할 때 막판에 양보했거든요. 그랬었죠. 사실은 양보 안 한 것처럼 하지만 내용적으로 많이 양보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책임 이렇게 주체도 공동으로 이렇게 묶어버리고 사과 같은 것도 사실 이렇게 잘 넘어가 버렸잖아요. 크게 그거 하는 거 없이. 내용적으로 많이 양보해서 지금 보수 일각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을 대하는 거랑 똑같다는 걸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설적 양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웃자고 한 소리고요. 북을 대하듯이 좀 풀어달라? 아니 북한에 대해도 그렇게 하는데 북에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어법에 따르면 그런 거잖아요. 이 정부 여당이 다수고 다수가 하는 대로 정보기관이 하는 게 맞고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종북이다. 야당은 강에 처박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강에 처박지 않을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원세훈 전 원장의 표현에 따르자면 누구였죠? 최인기 의원인가요? 네. 그분은 정부 정책에 순종하니까 야당이라도 그 사람은 안 처박지 않아도 된다. 아이고, 그런 사람들. 생사 여탈권을 가진 신인 거죠. 이게 갓 컴플렉스라고. 신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진, 잘못된. 근데 그게 여전히 자기가 왜 잘못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베트남 순방 앞두고 있는데 그전에는 전혀 어떤 형식의 회담이든 야당과 만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그 청와대 쪽에서 나오는 얘기고 실제로 그러면 이런 게 길어지고 9월 정기국 국회 초반부터 파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파행하겠죠. 민주당은 참 모진 분들 만나서 깝깝할 것 같아요. 깝깝하죠. 네. 그 파트너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그래요. 그래, 파트너 복이 있어야 뭐 같이 그럼 그게 돼야 뭐가 좀 이렇게 주고받는 것도 되고 정치도 좀 쉬워지는데 파트너 복이 없는 것 같고 야당도 저는
이럴 때일수록 유연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 투쟁이라는 걸 포기하면 안 되고요. 또 원내 투쟁이라는 것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굉장히 유연하게 능수능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막 말을 표현을 유연하게 하면 지금 이제 천막 접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유연하자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수단을 굉장히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써야지 외골수로 몰고 가면요. 사실 이것도 여론 싸움인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투쟁이 갖는 부담은 있어요. 대개 장애 투쟁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론이 안 좋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원래 할 일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또 국회의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죽하면 나갔겠냐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안에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저는 법사위 같은 거 열어서 따질 거 정말 많거든요. 양건 원장 건 뭐 이런 거 지금 검찰에서 재판에서 하는 검찰 발표 보면 국정원이랑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것도 세워놓고 이게 묻는다든지 얼마든지 따질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써야지 우리 속된 말로 정책도 이렇게 믹싱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투쟁도 전술적으로 잘 배합을 해서 가야 되는데 너무 이게 뭐, 야, 지금 이제는 이제 원외 투쟁 접어야 될 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는, 야, 정기국회 개회식도 가면 안 돼. 우리는 오로지 원외 투쟁을 올인해야 돼. 이 양극단이 저 별로 도움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양극단을 잘 제어해서 민주당이 정말 유연하게 가야 되고요. 그래서 10월 뭐 재보궐선거 중요하고 내년 6월까지 길게 흐름을 보고 전체 캘린더를 갖다 놓고 쭉 배치해서 가는 게 필요해요. 너무 단기적으로 올인하면 힘들어집니다. 사실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법사위를 잘 운영하면 그럼 국정조사의 효과를 띌 수는 있어요. 지금 법사위만 잘 돌려도요.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서울시장이 얘기하는 영유아 보육법이 법사위에 막혀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한 게 법사위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쟁점화 시켜주는 게 도와주는 거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박 대통령 청와대가 주장하는 걸 그대로 따르는 모양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민생 중요하다, 민생 먼저 하자, 원내 대표 포함되는 5자로 들어가자. 결과는 그렇게 똑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원내 활동을 시작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참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상당한 그 갈등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와대 측에서 대통령이 풀어주면 양자회담, 삼자회담이든 풀어주면 민주당도 원내로 들어갈 명분이 생기고 그래서 원내에서 투쟁할 수 있는 그런 동력도 생길 텐데 딱 가장 중요한 고리에서 딱 막혀 있으니까 그런데 실리가 중요하고 원내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저런 현안들도 있으니까 들어갑시다라고 해버리면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결국은 꼬리 내리고 들어가네. 아무것도 얻은 거 없이 그렇죠. 국회로 다시 기어 들어간다. 지금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행투쟁이잖아요. 병행투쟁을 하는 거, 이 병행투쟁 기준은 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10년 동안 여당을 해봤잖아요. 여당 해보면 어떤 게 가장 아프냐. 불쑥 나가버리는 거는 별로 안 아파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그때 대표 시절에 나갔잖아요. 50 며칠인가 장애투쟁하고 그럴 때. 별로 안 아쉬웠어요. 그냥, 뭐 그때는 152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거 하면 돼요. 의석 가지고 그냥 표결 처리하면 돼. 그냥 가행 처리하면 되거든. 지금은 물론 이제 선진화법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되게 돼 있긴 합니다만. 야당의 협조 없이. 제일 얄미운 거는 밖에 나가서 하면서 안에 들어와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 할 거 다 하고. 배방 놓고 뭐 못하게 막고 막 꾹 지르고 이러는 게 제일 아프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야 돼. 언론은 사실은 유도를 막 할 겁니다. 뭔 행위만 하면 사실상 이거 아니냐라고 막 의미 규정을 해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가이드를 하려고 할 텐데 그거야 뭘 하든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지나보세요. 민생이 엉망인데 야당은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천막에 막힌 결산국회. 이거 말이 안 되는. 제목 괜찮은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천막이 막고 있나요? 결산국회 안 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따지면 천막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상되는 건데 문제는 상대가 아프게 싸워주는 게 좋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은 왜 민주당 천막에 찾아왔죠? 그거 이제 여론전 하는 거죠. 우리 그만큼 성의 표시한다. 이렇게 하는 쇼 하는 거죠. 자기네들 당에 가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게. 아니,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여당 내도 부글부글 끓고 있대요. 청와대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인 강경 스탠스고 아무도 대통령한테 뭐라 못 그런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풉시다라고 건의를 못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론을 듣잖아요. 민심이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데니까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만간 이건 어떤 형태로 좀 표출될 거라고 봐요. 현재 김한길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제부터 노숙투쟁 아닌가요? 네. 이제 알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거기 침대 놓고 노숙투쟁 한 단계 더 천막 싸움이
그렇죠.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그 대표는 노숙투쟁이라는 데 집중을 하는 게 맞는 네.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일부 사람들이 참여해서 네. 어느 정도 동력은 실어서 계속. 왜냐하면 바깥에 지금 시민사회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이렇게 결합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다른 측면은 또 정기국회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실의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여기대로 준비해서 또 문제를 국정감사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정감사에서 뭔가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문자 그대로 병행투쟁을 얼마나 실력 있게 잘하느냐의 싸움이고 당대표는 어차피 고행의 길을 가야 된다. 지금 저기서 뭐 판접고 갈 수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사진 난 거 보니까 너무 살이 많이 빠져서 네. 좀 안쓰럽더만요. 8kg 빠졌다 그러네. 참 정말 안타까운 게 언제까지 지금 21세기인데 네. 그 최대 야당의 대표가. 대표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노숙을 해야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진실 발견도 안 되고 정의도 구현되지 못하고 나라의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느냐 참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렇죠. 나 같으면 그 자체로 좀 사실은 좀 연민의 정을 느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대통령이. 네. 누구의 뭐 책임이냐 원인이 어디냐를 떠나서 이렇게 된 현실 자체를 국민한테 미안해하고 그렇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게 대통령다운 자세죠. 나는 책임 없거든요. 이럴 자세는 아니죠. 정쟁 세력한테 왜 연민을 느껴요? 너무 과한 기대를 하는 겁니까? 과한 기대를 하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 이 워딩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앞으로 나는 내 갈 길 간다, 야당 무시한다. 그거 외에도 지금 아주 중요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어서 거듭 나는 도움받은 적 없고 활용한 적 없다. 이 얘기가 그쪽에 또 어떤 메시지로 강한 메시지로 그래서 현 정권에서 니들 앞으로 지켜보겠어. 출세할 마음 없는 놈들은 해라. 하지만 내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은 이거다. 이거 바깥으로 넘어가는 건 보겠다. 이런 부작용이 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세훈 메시지네? 그런 거죠. 부사장 얼마까지 하겠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정권과 함께 하는 거지. 참 기록되는 데에서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품위 없이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원래 좀 그렇다고 그러대요. 근데 그건 아마 취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라는 게 저도 청와대에 있어서 보면 말단이지만 대통령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스타일인지 닮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뭐 유아 독존이었잖아요. 자기만 옳다 그러면 뭐든지 그냥 밀어버리는 스타일이니까 코 밑에서 스포트하는 가려운데 긁어주는 사람이 국정원장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100% 닮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더 해요. 그게 호가 호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세훈 씨 같은 사람 내가 더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을 넘겨 짚어가며 영악한 지도자는요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엉덩이 두드려주면 거의 뭐 날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무서운 게 없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 간의 관계라든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장세동 그 안기부장 간의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들을 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하다가 더 심해지잖아요. 그럼요. 사실은 그럼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대나 뭐 분노, 감정 이런 것들을 형성한 사람들은 상당 부분 차지철 씨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고 장세동 씨의 그런 그 월권과 범죄 행위들 보면 사실은 그게 지시받았거나 따라한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가 미리 앞서서 우리 주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앞서서 이렇게 하겠어라는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감사원장 이런 자리는 저는 척건들 안 쓰면 좋겠어요. 절대로 안 척건을 쓰면 불행해져요. 그래. 단기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결국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안 좋아요.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표창원의 죄와 벌입니다. 오늘은 우리 언론인, 방송인 여러분께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 제21조와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 비교하자면 미국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엔 당연히 역사적 배경이 있죠. 유럽 각국 전제 왕국의 전 근대적 포갑을 피해
신세계로 모인 사람들이 새로 만드는 자유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토론이 그것입니다. 전제 군주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세금을 걷고 물자를 징발하는 폭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안다 하더라도 왕의 뜻에 반하는 의견을 내세울 수 없는 정보의 독점과 표현의 금지였다는 자각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합의한 것이죠. 그 결과 현대사회에서 통치자 개인이나 권력 집단의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독재와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언론의 자유의 정도를 꼽게 된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표현해야 여론이 형성되고 여론에 따라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국민은 알아야 표현을 할 것이고 현안에 대한 사실과 정보는 주로 언론과 방송을 통해 알게 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독립적인 기본권으로 보기보다는 표현의 자유에 부속되는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언론인의 자유나 언론사의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언론인의 또 언론사의 책임과 의무라고 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에 힘이나 돈으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언론인은 이를 알리고 이에 항거해야 합니다. 헌법에 명기된 국민의 권리를 맡아서 대신 수행하는 수권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요, 책임입니다.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일반 직장인과 저널리스트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세계적인 자유수호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의 2013년 언론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세계 197개 국가 중에서 64위에 머물러 아프리카 나미비아와 함께 부분적인 언론 자유국에 속하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국정원 사건을 둘러싼 우리 주요 언론의 침묵과 물타기는 이 순위를 더욱 떨어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28일 한국일보 사태에 항거해 보수 성향을 대표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소속 기자들까지 포함된 17개 언론사 막내 기자의 공동 성명이 발표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언론 사주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편집국을 폐쇄하고 용역 경비들을 동원해 기자들을 몰아내고 회사 밖에 별도의 편집실을 만들어 짝퉁 신문을 만들어내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매우 용감하면서도 상식적인 공동 선언이었죠. 하지만 언론인 자신들의 자존심과 이익을 위한 사안에는 이렇게 용감하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가 유린당하는 국정원 사건 앞에서는 어찌 그리 얌전하신가요? 그동안 우리 선조와 선열과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고 지키고 발전시켜온 민주주의, 그 한가운데는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권력은 부패할 수 있으며 부정과 불의는 발생할 수 있죠. 그런 불완전한 인간들이 맡아 운영하는 국가와 사회를 믿고 가족과 생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언론이 또 방송이 알려줄 것이야 라는 공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작금의 한국 주요 언론과 방송의 현실,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양심 있는 언론인, 방송인 여러분의 용기와 행동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이제 언론들 진짜 심각해요. 네. 저는 좀 이렇게 그 아픔을 많이 느껴요. 네.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 개개인들은 진실된 보도를 하고 싶고 마구 그야말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서 탐사하고 네. 밝히고 특종 내고 다른 언론사나 기자들과 경쟁해가면서 이러고 싶은 마음을 막 읽거든요, 제가. 네. 근데 못한단 말이에요. 위에서 막으니까. 그러니까 경주만은 뛰고 싶은데 못 가게 딱 제가 채워서 묶여있는 그 어떤 경주마의 심정이랄까? 네. 이런 것들이 읽혀지니까 결국은 그분들 개인이 잘못이 아니라 결국은 현재 우리 언론의 환경, 방송의 환경과 언론사주, 방송사주와 그 경영진들 또 그들을 압박하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욕은 또 언론 현업 종사자들이 먹고 계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인 건 맞지만 최근에 아주 일부 자발적으로 코드를 맞춰가는 기자들 있습니다. 있죠.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네. 예. 같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윤책중 씨처럼 네. 또 여러 그 비서관이나 또는 정부 부처의 뭐 기관장이나 이렇게 네. 되는 언론인들이 이게 있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기자들 만날 자리에 갔었는데 저기 경제 권력,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주 정색을 하면서 최근에 가장 무서운 건 여론 권력입니다. 그러더라고. 시민 권력입니다. 네, 별말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진짜 무섭게 생각하긴 하나? 시민 권력에 대해서? 무서워하긴 하는 무섭게 것 보는 같아요. 거 아니에요? 네. 말이 아니 근데 그렇지. 원래 여론과 시민들의 뜻 이런 거는 존중하고 받들고 그러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원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그 얘기 해줄 걸 그랬네.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건 언론 권력 또는 뭐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얘기할 때랑은 전혀 다른 차원인 거죠. 여론 그렇죠. 권력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네. 헌법 제1조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당연하고 존중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분이 이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이철이의 히든카드입니다. 표 박사님이 읽어주시죠. 네. 저는 정부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사 게이트를 매주 빼놓지 않고 보고 있지만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래서 그냥 익명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 선임 절차가 개정 휴업 상태입니다. 제가 일하는 기관의 이사장은 공석이 된 지 벌써 2달째가 되어갑니다. 듣기로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140여 명의 인선이 올스톱되어 있다고 하는데 늦춰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전 정권에서처럼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입니다. 업무와 아무 관련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는 인사가 선거 때 기여했다는 이유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번 정권에서도 줄 서 있는 친박 인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전과 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믿기 힘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정권에서도 낙하산 인사가 반복될까요?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됩니다.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 아무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관련도 없고 전문성이 없는 인사는 어떤 경우도 잘못된 인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권이 이렇게 탄생하는데 기여했던 사람들 중에 능력만 되는 사람이면 저는 써도 좋다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정치적 시스템이라는 거는 행정 시스템에 의해서 발굴이 안 되는 또 다른 역량 있는 사람들을 또 걸러내는 장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선거 때 참여한 사람 중에 능력만 충분하다라는 그런 검증 프로세스만 잘 거친다고 하면 저는 쓰는 것도 좋다라고 봅니다. 그건 저는 낙하산으로 뭐라 그럴 일이 아닌데 되게 아시다시피 능력 없는 사람들이 줄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하는 게 공공기관 인사거든요. 아마 우리 선생님 지금 걱정하듯이 지난번 정권 때 대대적인 낙하산 공세가 이번에도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걸 것 같고요. 그 압력은 박근혜 대통령이 설사 선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못 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치권에서 낙하산이 안 오면요. 사실 관료들에서 낙하산이 옵니다.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언론기관에서도 낙하산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관 낙하산이냐는 사실은 덜 중요한 문제인 거고요. 낙하산은 분명히 있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내지는 그 기관의 업무에 좀 정통하냐 이것만 잘 따지는 게 중요하고요. 아마 그거는 국회가 얼마나 특히 야당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문제를 견제를 해주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인사 견제도 있지만 이후에 국정감사라든지 감시 활동을 통해서 전문성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공공기관에 갔을 때 제대로 경영하지 못할 사람 같으면 거기 갔다가는 체포당하고 구속당하고 폐가망신하고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상식이 퍼져 나가야만 사실 이런 낙하산 인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장 선임하는 절차를 민주화시켜야 돼요. 시민들이나 아니면 노조나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뭔가 견제가 되게끔 만들어야지 그냥 위에서부터 뭐 전문성, 사실 전문성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스펙이에요. 스펙만 갖고 하면 제일 유리한 사람이 누구냐? 관료 출신들이 유리하고요. 그렇죠. 대기업 출신들이 유리하고 보수인사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꼭 그것만은 답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판정하는 기준이 스펙만 가지고 안 했으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공공기관장 선임 절차 자체를 우리 용어 요즘 많이 썼던 대선 때 많이 썼던 용어로 치면 선임 절차 자체를 시민들에게 주인들에게 되돌려준다.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근데 140명이나 140개 기관이나 올스톱돼 있는 줄은 저는 몰랐어요. 지난번에 다 대통령이 올스톱 시켰잖아요. 네. 이게 그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요새 스테이크홀더라는 개념이 많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도 있지만 관계된 사람들,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집단 민원이 늘 발생하는 그런 이제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표가 인사에 참여하는 제도들이 요새 거버넌스라고 해서 많이 확장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통 노동조합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들어가지 들어가죠. 않나요? 그건 당연히 들어가죠. 네. 당연히 들어가고 노동조합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를 받는 쪽에서도 대표가 들어가고 그렇죠. 예.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이 절차가 민주성도 함양 확보되지만 효과성과 전문성도 확보될 수 있다. 그렇게 가야죠. 그렇죠. 네. 예. 제 아는 한 지인은 이번에 감사원장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도왔던 한 학자를 위원으로 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빚어져서 장훈 교수? 네. 신문에 났어요, 이름이. 안 나왔어요? 숨겨도 돼요. 이미 다 공개됐는데요. 그 교수의 명예를 위해서 아니, 본인이 안 우리처럼 하겠다고. 잘 나가는 방송에서 이름을 까버리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런가? 아무튼 양건 감사원장이 자진 사퇴 형식을 빌어서 나갔잖아요. 쫓겨난 거죠. 예. 이게 공공기관장 인선 물갈이 교체의 신호탄이냐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이 공공기관은 아니지 않냐. 그거보다는 더 훨씬 중요한 헌법기관인데 국가기관이죠. 예. 네. 아무튼 이 신호탄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대학생이신 서지광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국정원 정치개입 청문회에서 권은희 수사과장님을 보았습니다. 정말 정직하신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충분하시고 그 후 힘든 압박을 이겨내고 계시는데요. 모두가 예스를 할 때 노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표창원 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이건 이철이의 히든 코너인데 표창원의 반칙입니다. 고위급 경찰 간부들의 진급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고 여기서도 감사원처럼 위에서 어떤 물리적인 힘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현재 경찰 공무원의 꿈을 갖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미래 경찰관들에게 조언과 충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철희 소장님께는 두 개군요, 질문이. 네. 대의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중요성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정치인이 되는 방법과 준비해야 할 자질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표 교수님부터. 예, 참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시네요. 핵심을 찌르고요. 사실 경찰의 승진에는 종류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시험 승진, 심사 승진, 특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시험 승진이 가장 객관적이죠. 경쟁을 해서 서로 시험을 봐서 성적에 따라서 되니까요. 물론 여기에 이제 인사고과도 들어가긴 하지만 심사 승진이란 것은 각 경찰관이 열심히 일한 그 실적, 성적을 비교해서 승진을 시키는 것이고요. 특진은 특별하게 간첩 잡거나 수배자 잡았을 때 특진이 미리 걸려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고의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경정까지는 시험 승진이 있어요. 그래서 상사하기 밉보여도 막 경정하면 일선 경찰서장급입니까? 과장급, 권은희 수사과장이 경정이에요. 그 급까지, 과장급까지, 경찰서의 과장급까지는 시험 봐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신 있게 상사한테 막 대들어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성적 잘 받으면 승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총경부터는 시험이 없어요. 서장급이죠.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물론 인사고과라든지 근무 연한이라든지 상벌관계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하긴 하지만 이 직근하고 차상급, 그러니까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과 직속상관 등의 의견, 주관적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부터 말이 많았어요. 아예 그 과정도 모두 객관화시키자. 예를 들어 그런 상관이 주는 점수도 근거를 밝히고 점수화 시켜서 나중에 만약에 문제시 된다면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도 많이 제시가 됐지만 이게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외부에서도 정치 권력자들이 그런 인사권자인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 야 누구 좀 승인시켜줘 라고 한다면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정황이고 의심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경찰이 좀 더 투명해지고 소신 있는 그런 경찰관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이 인사 시스템이 좀 더 투명해지고 객관해져야 된다. 이것은 맞아요, 분명히. 또는 민주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제가 그 호주 퀸즐랜드를 방문해서 인사 시스템을 연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 보니까 일단은 본인 요번에 승진 대상이 되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요. 자기가 승진해야 될 자격, 또 이유, 왜 내가 승진해야 될 자격이 되는지. 일종의 자기 PR이군요. 자기 소개고 자기 PR인 거죠. 그걸 이제 심사하는 사람들이 5명이 들어가는데 그 5명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한 명은 경찰의 지휘관이 보낸 사람이 들어가요. 또 하나는 경찰 노조 대표가 들어가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만약에 수사 분야라면 수사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일하는 곳에 그 커뮤니티, 고객단, 그러니까 일반 지구대 같은 경우는 주민 대표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이 같은 직급에, 같은 이제 경쟁적인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 중에 대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뭐 전혀 외부 압력이나 군소리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일종의 다면평가 시스템이네요. 그 다면평가가 최종적으로도 작용하는 거죠. 그냥 평가만 하고 나중에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질문. 저는 좋은 질문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참 정신이 되려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정치인에서 정치 구조에서 정치인이 되는 길의 첩경은 유명해지는 겁니다. 이름을 알리는 게 최고입니다. 선거에서 지금 정치관계법이나 시스템으로는 그게 최고 답이니까 일단 유명해지시고요. 유명해지실 길이 없다 이러면 변호사가 되십시오. 그것도 아주 좋은 아주 빠른 현실적인 방법.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바마의 경우에 보면 오바마 이렇게 본인이 쓴 자서전 같은 걸 보면 커뮤니티 오가나이저라는 일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에 가서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의 민원이라 그럴까요? 이런 뭐 정책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쭉 엮어서 이제 의제화 시켜내고 하는 이런 활동을 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정치 이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결국 좋은 정치인이라는 거는 본인의 역량도 뛰어나야 됩니다만 누구를 대표할 건지 그 대표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전 답이라고 보고요. 그걸 전제로 해서 이걸 어떻게 입법화 시킬 건지 어떻게 쟁점화 시킬 건지 요 노력은 별개로 한다고 하면 우선 시작하는 거는 대표하고 싶은 정치라는 건 누구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집단이 어떻게 사는지 같이 가서 살아보고 같이 느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넓혀가고 하다 보면 저는 우리나라 선거법이나 정치관계법이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 질문 주신 분이 혹시 그런 뜻을 갖고 계셨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차근차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코스를 밟아가는 게 전 좋다고 보고요. 그러면 아마 좋은 정치인 될 겁니다. 많이 아쉬운 게 이 정치라는 게 풀뿌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또는 청년 단위에서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해서 인정받은 사람이 그 윗단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 당을 대표하고 또는 대통령이나 수상이 되고 이게 맞는 정치 같은데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근데 근데 우리는 이철희 선생님 말씀처럼 너무나 슬픈 게 정치와 상관없이 일단 유명세나 뭔가를 이룩한 다음에 그걸 이용을 해서 정치로 들어온다. 그러니 우리 정치가 상식이 안 통하고 합리가 안 통하고 정치 논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자꾸 정치가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서글픈 것 같아요. 그 정치하실 분들은 중앙 구조가 다양한 건 좀 맞다고 봐요. 정치인만 처음부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만 모여서 국회의원이 되고 뭐 정치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거는 잘못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치의 특수성상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통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정치할 수 있게 국회의원 나가서 표 달라고 하면 왜 표 줘야 되는지를 알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안 유명한 사람이 뭐 얘기하면 쟤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이 구조거든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고치면 정치가 좀 살아날 거라고 봐요. 아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질문과 의견을 보내주시는데요. 시간이 짧아서 다 소개는 못합니다. 의견 보내주신 모든 분들 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나름 애는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의견 보내주신 분과
질문 보내주신 분들께는 북극곰 사진집, 최고의 북극 사진가로 인정받는 노베르트 로징의 사진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다음 주에는 우리 7시 청암홀에서 공개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소중한 시간 내신 분들 후회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깜짝 손님도 분명히 있고요. 깜짝 정말 손님. 놀랄만한 분 오시니까 표 박사가 뭘 보여준다면 근데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꼭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정도 깜짝 선물 얘기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진짜 눈치가 빠르셔서 누구? 또 많이 예측을 하시겠네요. 하실걸요. 대통령이 오나? 50석 남았다면서요? 150분 신청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거 방송 나갈 때 되면 몇 개 안 남았을 그런가요? 거예요. 빨리 신청하셔야 빨리 신청하셔야 되겠네요. 진실, 정의, 소통의 문 오늘 여기까지 열었습니다. 저희들은 시청자분들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음 9월 4일 공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